음식을 바꾸자 비만과 비염과 변비 등의 건강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었다. 안타까웠던 큰아이의 틱과 ADHD도 사라졌다. 저절로 미니멀 패밀리가 되었다. 세상의 욕망도 성공의 조급함도 사라졌다. 지금 우리 가족은 충분히 행복하다. 음식을 바꾸면 생각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다. 의학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정밀 의료기기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늘어만 간다. 더구나 새로운 병들이 생기고 고치지 못하는 질환들이 늘어난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먹는 것에서 시작된다. 내가 동물성 식품을 먹으면 가난한 이웃이 굶게 되고 동물을 잔인하게 길러서 끝에는 살해할 수밖에 없다. 그뿐만 아니라 동물을 기르는 것은 물을 더럽히고 기후를 변화시키고 땅을 오염시킨다. 동물성 식품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지속 불가능하다. 책 읽기에 오감을 더하다. 맛있는 책 읽기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어느 채식 부부의 고백, 요리를 멈추다입니다. 강하라, 심채윤이 함께 지었고 펴낸 곳은 사이먼 북스입니다. 이 책은 저자들이 3년간 자연 식물식을 접하면서 몸소 느낀 변화와 생각의 흐름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먹으면서 한 번도 의식해보지 못했던 이야기들에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음식이 몸을 바꾸고 영혼을 바꾸고 가족까지 바꾸는 중요한 시작이라는 걸 이 부부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음식을 바꾸면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해 시작했던 식생활의 변화로 건강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충만한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족 모두 이전보다 건강해졌고 더 즐거워졌으며 일상을 대하는 마음도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첫 장을 읽으며 든 생각은 과일로 아침을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요리까지는 아니고 저자들이 먹었던 아침 과일식과 고기를 먹지 말자고 결정했던 날 아이들이 처음 먹었던 채소로 만든 파에야를 해보았습니다. 소개하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1장 나는 왜 요리하지 않는 요리사가 되었나? 나는 5개의 자격증을 가진 요리 선생님이었다. 파리까지 가서 요리를 배웠다. 프랑스 요리, 이탈리아 요리, 일본 요리, 제과, 제빵까지 배우고 수료증을 받았다. 배운 것을 가족들에게만 나누기는 아쉬워 직접 만든 음식 사진을 블로그에 올리고 요리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호응도 뜨거웠다. 고급 식당에서나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매일 식탁에 올렸다. 맛과 영양, 접시 위의 아름다움까지 생각하며 멋진 요리를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고 매일 잘 먹고 잘 산다는 생각에 의심이 없었다. 하지만 잘 해내기 위해 에너지를 많이 쏟았고 가끔 먹던 기름진 음식들을 매일 먹게 되다 보니 체중도 늘었다. 건강에 노란불이 들어오기 시작한 시기였다. 매일 피곤하고 소화도 잘 되지 않고 점점 건강이 나빠지는 것 같았다. 몸도 마음도 지쳐 결국 요리 수업은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껴 3개월 만에 그만두게 되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왜 야생동물은 병과 비만이 없는가라는 책 표지 문구가 궁금하여 읽기 시작한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의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다. 책 한 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뒤바뀌게 되었다.
우리는 책을 읽고 식사법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우리의 인식에 변화가 시작되었다. 우리가 식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한 후 가장 첫 변화는 아침 식사였다. 아침에 과일만 듬뿍 먹기로 했다. 과일을 아침 식사로 먹는다는 것에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했다. 먹고 싶은 만큼 과일을 양껏 먹고 나면 속도 편하고 소화도 잘 된다. 아침에 우리 몸이 필요한 것은 수분과 에너지로 쓰일 당인데 과일은 두 가지를 충족하는 훌륭한 식사이면서 가공하지 않은 최고의 항산화 음식이다. 흔히들 아침에는 뇌를 깨워야 하기 때문에 아침 식사로 탄수화물이 좋다고 말하지만 과일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탄수화물 공급원이다. 달콤한 과일을 충분히 먹으면 하루 동안 단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가 줄어든다. 아이들이나 학생들, 직장인들은 점심시간까지 배가 고플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과일을 먼저 먹은 후 감자, 고구마, 단호박, 옥수수 등을 조금 더 먹을 수도 있다. 과일로 아침 식사를 하면서 변비가 사라졌다.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매일 화장실을 가지 못했던 나는 아침에 과일 먹기만으로 규칙적인 시간에 화장실을 가게 되었다. 이렇게 멋진 변화를 주는 훌륭한 음식을 두고 우리는 무엇을 먹었던 걸까? 과일을 아침밥으로 먹기 시작하고부터 음식에 대한 생각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이 과일과 채소와 통곡물을 주로 먹는 채식, 즉 자연식물식에 발을 들이는 첫 단계였다. 이후 수많은 채식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뀌었다. 건강에 노란불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채식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해이기도 했다.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좀 더 깊게 읽고 시간이 허락하는 내에서 여행을 더 다녀보자고 결심했다. 그 첫 시작은 뉴욕이었다. 뉴욕에서 채식 요리를 먹는 것은 돈을 더 지불해야 하는 특별한 선택이 아니라 어떤 색의 옷을 입을지 고르는 것처럼 일상의 평범한 선택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이렇게 채식에 대한 또 하나의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여러 나라의 채식 문화를 하나씩 경험해보자며 기대감을 키우게 되었다. 여행을 통해서 나를 더 잘 알게 된다. 나의 한계와 나의 꿈,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 사이에 간격이 존재한다는 것. 삶에는 다양한 모습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된다. 사람들은 여행을 하며 어떤 장소에서 무엇을 했는지 기록을 남기는 것에 집중을 한다. 유명한 장소를 찾고 소문난 음식을 먹고 소망했던 물건을 산다. 딱 그만큼의 경험을 하고 돌아온다. 뉴욕 여행을 통해 얻게 된 여행의 본질은 교감이었다. 현지인과 어울리면서 그들의 생각과 문화를 접하게 될 때 여행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을 받게 된다. 바로 그들의 다른 모습을 통해 나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성장한다는 것은 결국 다양성을 인정하는 마음의 그릇이 커짐을 의미한다. 제2장 음식을 바꾸자 전혀 다른 하와이가 나타났다. 채식을 시작했던 봄부터 하와이 여행을 계획했고 여름과 가을에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과 살림을 정리했다. 팔기도 하고 기부도 하면서 지난 삶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 불필요한 물건들이 줄어들면서 놀랍게도 이전보다 마음이 더 풍족해졌다. 물건이 비워지니 마음은 더 좋은 생각들로 채워지는 놀라운 경험의 시작이었다. 하와이가 처음은 아니었지만 우리 삶의 모습은 예전과 달라졌다. 오래전에 하와이에서 잠시 살았었다. 그때는 인생에서 가장 덩치 크게 살았던 시기였던 것 같다. 넓고 호화로운 호텔, 화려한 식당에서의 식사, 파티, 술, 쇼핑으로 채워진 생활이었다. 같은 사람이 같은 장소로 다시 가게 되었는데 생활 모습은 너무나도 달라졌다. 우리는
현지인의 집을 빌렸고 운동화와 편한 옷들로 간소하게 짐을 꾸렸다. 하와이 깊은 섬마을에서 지내기로 일정을 계획했다. 먹는 것에 힘을 뺐다. 먹는 것이 바뀌고 나니 물건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우리도 모르게 바뀌게 되었고 적게 소유하고 더 많이 경험하자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것을 멈추고 무모한 도전같이 하와이로 떠났다. 음식의 변화가 없었다면 결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마우이에서 지내는 동안 폭우가 내려 산으로 대피하는 일이 있었다. 그곳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특히 독일인 아저씨가 해주셨던 남미의 열대 밀림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다. 세계적으로 소고기 소비가 증가하면서 그 소를 키우기 위해 콩을 키워야 하는데 콩을 키울 땅이 부족해서 남미의 밀림을 밀어내고 그 땅에 콩을 키운다고 했다. 인류가 소고기를 먹기 위해 희생되는 것들이 너무도 많다. 사람들은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이 공장과 자동차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중 18%는 가축 사육으로 인하여 배출된다. 반추동물인 소가 내뿜는 가스와 배설물이 그 대부분이다. 자동차와 산업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은 그보다 적은 13%라고 한다. 독일인 아저씨는 채식인이 아니었는데도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다. 자신도 고기를 덜 먹기 위해 노력한다고 했다. 실천의 시작은 인식인 것 같다. 빅 아일랜드에서도 주로 해변에서 시간을 보냈다. 인적이 없는 해변에서 끝을 알 수 없는 넓은 바다를 보며 점심을 먹던 어느 날, 이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기분을 느꼈다. 입안에서 오물거리고 있는 쌀 한 톨도 소중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광활한 바다와 낯선 대자연 속에 존재하고 있으니 무인도에 있다면 이런 기분일까? 무심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감사하고 축복이라는 생각을 했다. 물리적 환경을 바꾸지 않더라도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마음이 변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우리에게 그 길은 음식을 바꾸는 것이었다. 그 길에 들어서니 소박하게 먹으며 단정하게 살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졌다. 파머스 마켓을 경험해보면 내가 사는 곳과 가까운 거리에서 생산되는 채소와 과일을 먹는 것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른바 탄소 발자국이 적은 식품을 먹는 것이다. 지역 또는 자국 농산물을 선택하는 것은 밭에서 식탁까지의 시간을 절약해서 영양이 풍부한 상태의 채소와 과일을 먹을 수 있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지역과 자국의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다. 과일과 채소, 곡식을 선택할 때 제철, 국내산, 자연재배나 유기농을 기준으로 둔다면 장바구니 예산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아침으로 파파야를 충분히 먹고 산책을 하거나 해변에서 수영을 한다. 배가 고파지면 집으로 와서 점심을 준비하기도 하지만 가끔씩 밖에서 우리가 즐겨 먹던 음식도 있었다. 아사이 보울이라는 하와이의 소문난 간식이다. 우리나라의 팥빙수와 비슷한 아사이 보울은 얼음 대신 야자수 열매의 일종인 아사이를 걸쭉하게 갈아서 이것을 얼려 빙수처럼 만든다. 바나나와 시리얼, 딸기 등 다양한 재료들을 선택해서 얹어 먹을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밥으로 먹었다. 과일을 밥으로 먹는다는 생각에 전환이 없었다면 그저 간식으로나 한두 번 먹었을 것이다. 오전에 일찍 해변에서 돌아오면 점심을 준비한다. 현미밥에 여러 가지 채소를 섞어 브리또처럼 만들기도 한다. 토마토와 채소를 듬뿍 넣고 진하게 수프를 끓여 현미밥과 먹고 해초를 볶아서 밥에 얹어 먹기도 했다. 채소들을 바꾸어가며 파스타를 먹기도 하고 해초와 두부를 가득 넣고 미소된장을 풀어서 된장국처럼 먹기도 했다. 집밥의 중심은 밥솥에서 고슬고슬하게 익은 현미밥이었고 스프나 국을 더하거나 밥에 섞어 먹는 찬을 한 가지 정도 준비한다. 그래도 끼니마다 식욕이 가득해서 맛있게 먹게 된다.
도시락을 싸서 해변으로 갈 때도 주로 현미밥을 덮밥처럼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한다. 곁들여서 간식으로 먹을 과일들을 챙기면 밥 먹는 그곳이 가장 만족스러운 식당이 된다. 대단한 것은 없지만 소박하고 풍성한 식사다. 이전까지는 이렇게 단출하게 식사를 한다는 생각에 전환을 할 수 없었다. 지금까지 복잡한 요리들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도 아끼고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식사이기도 하다. 먹는 음식의 변화를 통해 여행의 모습도 바뀌고 그 여행을 통해 얻게 되는 것도 크게 달라짐을 느꼈다. 사람들은 여행을 통해 이전에는 몰랐던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힌다. 그 여행에서 먹는 음식이 달라질 수 있다면 깨달음과 성장의 폭도 분명 크게 달라질 것이다. 유명한 관광지를 열심히 다니고 소망했던 물건들을 신나게 쇼핑한 기억보다 낯선 곳에서 직접 장을 보고 먹을 것을 준비하며 느긋하게 시간을 보낸 기억이 더 오래 남고 애틋했다. 결국 기억은 음식과 결합해서 오랫동안 남기 때문이다. 자연 그대로가 선물해주는 음식을 먹어서일까 점점 더 자연이 좋아졌다. 하찮게 여겨질 수 있는 동물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온 변화다. 먹는 것이 변하면 생각이 변하고 자연스럽게 행동의 변화가 뒤따른다는 것을 시간이 더 지난 후에 깨달았다.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발자취는 우리가 먹는 것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놀라운 발견이었다. 그저 재미있었을지도 모르는 동물원 구경, 돌고래 체험 등을 곰곰이 생각하며 동물들 또한 우리와 같은 귀한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어미의 사랑을 받고 가족을 이루며 사람처럼 사회성을 가진 다른 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무엇을 먹고 사느냐가 그 사람이 된다.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서울에 돌아가면 더 간소하게 살겠다는 다짐을 했다. 넘치는 물건을 더 줄이고 더 간소하게 살자. 더 좋은 책을 읽자. 조금 더 느리게 살자. 다른 사람에게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자. 내가 귀하듯이 타인을 귀하게 여기자. 나아가서는 사람의 생명이 귀하듯이 존재하는 모든 생명을 귀히 여기자. 앞으로의 날들이 기대가 되었다. 제3장 달라진 입맛에 깜짝 놀라다. 여행은 분명 특별한 경험이다. 사람들은 여행지에서 평소보다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하고 실제로도 더 많이 먹는다. 늘 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니니까 다시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런 생각으로 평소에 먹는 것보다 무리를 하게 된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도 더 저렴하다고 생각되면 사게 된다. 여행이 때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리하게 만든다. 유럽의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를 경험하고 나니 유럽은 채식하기 좋은 도시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스페인에서 먹지 않으면 서운할 것 같은 음식들도 모두 채식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어떤 나라에 어떤 도시를 가더라도 그 도시나 그 나라의 전통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채식을 한다고 해서 맛있는 음식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 막연히 가질 수 있는 선입견일 뿐이다. 정말 먹고 싶다면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에서 유명하다는 문어다리 요리를 먹어볼 수도 있다. 채식을 한다고 해서 먹고 싶은 음식을 참을 필요는 없다. 우리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머무는 동안 문어를 포함한 해산물 요리를 몇 번 먹었다. 그런다고 몸이 어떻게 되지는 않는다. 자신을 너무 압박할 필요도 없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엄격하게 채식을 지속하느냐가 아니라 건강한 음식을 먹겠다는 목표를 가지는 것이다. 이런 목표나 결심이 있다면 중간에 잠시 옆길로 갔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 뜨거운 나라 스페인에서 풍요로운 과일에 반하고 여유 넘치는 사람들에 반하고 아름다운 채식 요리들에 반했다. 스페인에 있지 않더라도 자연이 만들어주는 좋은 음식을 먹으면
몸과 마음은 스페인 사람들처럼 즐겁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진다. 우리는 간단한 먹을거리라도 정성을 쏟아서 담음새에 신경을 쓰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매일 스스로에게 대접하듯이 음식을 담아 먹으면 같은 음식도 더 맛있고 접시 위의 음식들을 살피게 된다. 지금 무엇을 먹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것의 맛에 대해 생각하면서 음식을 즐길 수 있다. 입에 넣는 음식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면 음식을 진정으로 즐길 수 없다. 아무런 생각 없이 음식을 많이 먹게 되는 이유가 된다. 생각하지 않으면 살이 갈대처럼 휩쓸리게 된다. 제4장 잃어버린 밥상을 찾아서. 마르세유에 머무는 동안 하루 시간을 내어 프리올 섬에 다녀왔다. 하지만 그 섬은 비수기인지 많은 식당이 문을 닫았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없었다. 그중 한 곳을 택해 빠이야를 주문했다. 식당 주인의 욕심 어린 얼굴과 지저분한 화장, 벗겨진 손톱의 매니큐어, 청결해 보이지 않는 모습을 발견한 것은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은 후였다. 예상대로 만족스럽지 못했다. 재료도 신선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고 맛도 없고 진정성도 없는 요리였다. 면 입을 뜨다가 수저를 놓았다. 빠이야는 맛없게 만들기도 쉽지 않은 음식인데 우리는 그런 진기한 경험을 했다. 아무거나 대충 먹느니 굶어라. 차라리 몸속을 비우고 있는 것이 낫다.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가 그의 두 번째 책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에서 했던 말이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가 주는 음식의 힘이 그리워지는 점심이었다. 하와이 출신 켈리는 자신이 어린 시절 먹었던 유기농 채소와 지금의 채소를 비교하면 영양소의 차이가 너무도 크다고 했다. 그녀의 말 중에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이 나고 공감 가는 부분이 있다. 칼로리만 높고 영양이 없는 음식을 먹으면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프단다. 우리 몸이 좋은 영양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전히 배가 고프다고 신호를 보내고 음식을 더 먹도록 부추긴다고 했다. 사람들은 화려하거나 맛있거나 좋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 영양소가 형편없는 가짜 음식을 먹고 병이 든다고 했다. 반면 영양소가 가득한 진짜 음식을 먹으면 포만감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실험해 보라고 했다. 실제로 채식을 하면 배불리 먹어도 체중이 유지된다. 음식을 제대로 먹으면 수많은 다이어트 식품과 약품, 다이어트 운동법 등은 필요치 않다. 그것 또한 상업의 일부분일 뿐 우리의 몸을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방법이 아니다. 다이어트는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는 굉장한 영역이다. 사람들은 다이어트라면 지갑을 열기 때문이다. 방법도 유행에 따라 사라지고 새롭게 나타난다. 다이어트 방법이 계속 바뀌어가며 유행한다는 것은 굉장한 모순이다. 효과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이 계속 등장한다. 살이 찌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잘못된 음식을 먹기 때문이다. 채식의 범주에 들어가지만 이 시기에 장바구니 사진을 보면 지금보다 더 자주 가공식품을 샀었다. 콩으로 만든 요구르트나 두부, 크래커 등도 식물성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던 시기였다. 지금은 최대한 가공식품을 줄이는 노력을 한다. 건강한 식사를 하면서부터 몸에 사용하는 세안이나 목욕용품들도 유기농이나 식물성 제품을 찾게 된다. 아보카도를 아침마다 열심히 먹었었다. 아보카도가 훌륭한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제공한다는 생각에서였는데 이제는 아보카도를 먹지 않는다. 생각보다 아보카도에 단백질이 많은 것이 아니었고 단백질이 많이 들어간 식품들을 일부러 찾아 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게다가 아보카도에 지방 함량이 너무 높아서 먹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식물성 지방은 괜찮겠다고 생각했는데 콜드웰 에설스틴의 지방이 범인이라는 책을 읽은 후 추출된 지방,
지방이 많은 견과류나 아보카도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식물성 지방도 동물성 지방과 마찬가지로 혈관에서 산화질소를 만들고 혈관 내피에 염증을 일으키고 몸의 여러 부분에 만성질환과 건강적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세계적으로 아보카도가 건강한 과일이라고 알려지면서 아보카도 수요량이 폭발적으로 늘었고 칠레와 멕시코의 수많은 밀림이 아보카도 경작을 위해 사라지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농약 사용으로 토양과 물이 오염됨은 물론이고 밀림이 사라지면서 멸종위기에 처한 마지막 야생동물들도 사라지고 있다. 한국에서 먹기에 탄소 발자국이 너무 긴 과일이기도 하다. 한때는 강하게 믿고 있었던 생각들이 무지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것 같다. 제5장 목숨 걸고 편식합시다. 암스테르담에서의 인상적인 식당들 경험도 채식의 새로운 안목을 넓히는 데 크게 작용했다. 생비건 요리를 선보이는 알케미스트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다. 불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다양한 음식들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에 새로운 자극이 되었다. 민트티는 민트를 따서 컵에 가득 담아준다. 암스테르담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차였는데 생민트와 생강이 가득 들어있다. 궂은 날씨에 사람들이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이곳에서도 생강을 먹는다. 몸에 이로운 작용을 하는 식물의 힘이다. 유럽의 위쪽에 자리 잡은 작은 도시지만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암스테르담은 개인의 선택과 자율성, 다양한 취향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느껴진다. 어떤 사회가 혹은 어떤 국가가 선진화되었는지의 여부는 다양성의 존중에 있는 것 같다. 사회 구성원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누가 무엇을 하든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든 모두가 존중한다. 우리는 짧게나마 암스테르담에서의 선진국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 선진국의 국민으로 산다는 것은 대단한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드러나지 않게 스며든 혜택과 복지, 배려를 향유한다는 것일 게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사회라면 사람들은 더 행복을 느낄 것 같다. 표면적으로나마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졌던 암스테르담이었다. 네덜란드의 자랑인 반 고흐. 그의 작품을 도시 곳곳에서 만날 수 있었는데 흙을 파고 있는 농부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 기억에 남는다. 경시되던 농업은 이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만큼 위기에 처해 있다. 가난한 국가들은 선진국의 축산업을 위한 옥수수와 콩 경작지로 자국의 땅을 빼앗기고 있다. 후진국과 제3세계 국가들이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터전을 빼앗겨 가난이 되물림되고 기아에 허덕인다. 글로벌 기업과 선진국의 거대 기업들이 후진국의 땅을 사들임으로써 그 나라의 국민들이 자국의 땅에서 농사를 통해 식량 자립을 할 수 있는 길을 근본적으로 막는다. 기업과 선진국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가난의 악순환이다. 고흐의 그림에서 척박한 땅을 가꾸어 그곳에서 식량을 일구었을 오래전 조상들의 숭고함과 고된 노동이 느껴진다. 그의 그림을 보니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거대 기업의 자본에 의해 인류가 조종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다. 이미 환경은 너무 오염되었고 전에는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었던 생명들이 하나둘 멸종되어 간다. 고기를 먹기 위해 치르는 희생은 너무나도 크고 무지하다.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인식과 일깨움이 진실을 알리는 교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익 세력에 의해 교묘하게 감추어진다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만 알기에는 안타까운 마음이다. 이렇게 책을 통해서라도 작은 나비 효과를 기대해 본다. 먹는 것에 관한 변화는 삶의 모든 프레임을 바꾸었다. 지금보다 조금 더 건강하게 먹자는 작은 변화가 채식인이 되도록 이끌었고 채식인으로 사회를 바라보니
소비와 쾌락의 추구에 관한 철학적인 생각들이 꼬리를 물게 되었다. 나와는 관계가 없을 것 같은 동물 윤리와 지구 환경, 기아와 난민 문제를 인식하게 된다. 의식주 중에 먹는 것이 바뀌자 좁게는 의복과 주거 환경에까지 변화가 생기게 되었고, 나아가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고 소비와 많은 관계들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가장 자연스러운 삶,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삶에 초점을 맞추니 필요하지 않은 곳에 쏟았던 에너지들이 하나씩 우리에게 돌아와서 좋은 기운을 만들었다. 삶의 목표와 계획들이 수정되고 다시 만들어진다. 간결한 삶의 정점은 먹는 것이 간결하게 정리되는 일이다.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가장 강력한 효과를 가져오는 음식의 변화는 결코 어려운 선택이 아니다. 세상과 나 사이에 존재하는 안경, 즉 인식의 창을 바꾸면 된다. 그동안 자본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졌던 안경을 이해관계가 아무것도 없는 순수한 안경으로 바꾸기만 하면 된다. 행복은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있다. 이전에 우리는 단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지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지금은 그저 매일 살아 숨쉬는 자체가 감사하고 행복하다. 음식을 바꾸면서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자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콩깍지를 벗겨내니 파리는 미식의 도시가 아니었다. 길을 가는 파리지인만 봐도 멋스럽고 노천 카페에 앉아 마시는 커피는 영화의 한 장면 같다. 꿈꾸는 도시, 파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 자신이 멋있게 느껴진다. 하지만 다시 바라본 파리는 화려한 이면에 집시와 노숙자로 채워진 골목, 그 골목이 지저분하게 방치된 개똥과 오줌, 담배 온기와 하수구 냄새를 감추고 있다. 채식은 여행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체력적으로 매우 유리한 식습관이다. 1시간 움직이면 2시간 쉬어야 했던 저질 체력도 음식을 바꾸면서 완전히 달라졌다. 여행 때는 아무래도 평소보다 더 많이 걷게 되고 몸이 더 피곤한데 채식을 선택한 이후로는 여행의 모든 일정에서 피로나 낮잠이 없었다. 밤에 잠을 자는 것 외에 낮 동안 잠을 잤던 기억이 없다. 기차나 비행기로 이동 중에도 잠들지 않는다. 몸이 생체 시계에 따라 잠을 잘 시간이 되어서야 잠이 들 만큼 우리의 체력은 다시 10대로 돌아간 듯했다. 그 덕분에 더 좋은 몸 상태로 여행을 즐길 수 있었다. 채소와 과일, 곡식을 먹으면서 더 아름다운 요리들을 만날 수 있었고, 마음이 따뜻한 식당 주인들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되었고, 기분 좋은 식사를 하고 기분 좋은 체력으로 파리의 멋진 미술관을 다니며 아름다운 예술에 흠뻑 젖어들 수 있었다. 좋은 것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기분 좋은 순환인 셈이다. 파리에서의 우리의 영화 옥자를 보게 되었다. 나중에 봉준호 감독의 인터뷰를 보니 영화에서 보여준 도축 공장의 모습은 10배 이상 미화시켜 표현된 것이라고 했다. 실제 답사를 갔을 때의 충격은 너무 공포스러웠다고 한다. 공장까지 차로 이동했는데 도착 30분 전부터 피냄새가 진동을 했단다. 그곳의 환경과 시설 자체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고 했다. 영화 옥자를 보면서 직접 우리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었던 식품업계의 현실을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었다. 잘 포장되어 마트에 진열된 고기를 우리는 음식으로 인지한다. 그것이 한때는 살아있었고 뛰어놀기 좋아하고 진흙에서 뒹굴며 놀기를 좋아한 돼지였고 생명이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 현실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사람들이 고기를 얻기 위해 스스로 도축을 해야 한다면 모든 인류가 채식인이 되었을 것이다. 자신이 직접 하기를 원치 않는 일을 누군가가 대신하고 그 대가로 비용을 지불한다고 해서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지불한 금액은 무엇에 대한 비용일까?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된다. 한여름에 갑자기 서늘한 날씨를 경험하면 급격하게 컨디션이 떨어질 만도 한데 그런 걱정도 이제는 사라졌다. 여러 도시, 여러 기후를 경험해도 몸이 잘 적응하는 것이 놀랍다. 처방전으로 구입이 가능한 알레르기 비염 스프레이는 채식을 시작하면서부터 사용할 일이 없어졌다. 우리 몸이 참으로 신기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그 변화의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는 것이다. 채식을 시작하면서 전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기적으로 사용했던 비염 스프레이를 바로 끊을 수 있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갑자기 날이 추워졌을 때, 먼지가 좀 많은 장소에 가게 되면 어김없이 콧물과 재채기로 고생했었다. 15년 가까이 사용했던 비염 스프레이였다. 우연히 2009년에 제작된 목숨 걸고 편식하다를 보게 되었는데 이유 있는 편식을 하는 3명의 남자가 주인공이다. 현미 채식으로 이미 유명한 황성수 박사님이 그 중에 한 명이었다. 황성수 박사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운 가장 인상적이었던 내용은 단백질 신화이다. 인간이 일생 중 가장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시기는 생후 1년간인데 이 시기에 아기들은 모유를 먹는다. 키와 몸무게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시기에 주식은 모유인 셈이다. 그런데 모유의 단백질 함유량이 칼로리 대비 7%라고 한다. 성인에게 필요한 하루 칼로리는 대략 2,500칼로리라고 할 때 필요한 단백질은 175칼로리다. 175칼로리의 열량을 충족하려면 약 44g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성인들은 성장이 끝나서 아기들처럼 키가 계속 자라지도 않고 체중이 계속 늘어야 할 필요가 없으니 이론적으로는 단백질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다. 황성수 박사님의 말로는 현미에 단백질이 8%가 들어가 있다고 한다. 이미 현미밥만으로도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우리가 식사할 때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채소, 과일도 먹기 때문에 일상에서 단백질이 부족할 일은 없다는 뜻이다. 단백질은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대부분의 과일과 채소에도 충분히 들어있다. 물과 단맛만 있을 것 같은 수박에도 단백질이 있다. 단백질이 늘 부족하고 영양 보충이 필요하다고 세뇌시키는 일반적인 메시지는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이다. 우리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하는 건강 정보들을 받아들이기 전에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다. 그 정보가 외부의 영향이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연구 결과에 의한 것인지 어떤 기업이나 협회의 후원으로 만들어져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북유럽은 인구의 20%가 채식을 한다고 했다. 어떤 단계로 채식을 하는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매우 높은 비율이다. 그 어느 나라보다 유제품 섭취가 많은 북유럽 사람들이 달라지고 있는 이유는 명확하다. 건강의 이상 징후들이 우유와 관계가 깊기 때문이다. 키가 큰 것 같지만 골밀도는 현저히 낮고 관절염으로 고통받는 인구가 늘었다고 한다. 전 세계에서 골다공증 환자 비율이 가장 높은 북유럽 국가들의 통계는 우유를 많이 먹어야 칼슘이 보충된다는 기존의 상식과는 대조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유제품을 포함한 모든 동물성 식품을 먹지 않으면서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왼쪽 무릎의 연골판이 약해져서 오랫동안 무릎 재활 운동을 했었다. 하지만 완전한 채식 이후 무릎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언제 마지막으로 아팠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다. 관절염으로 무릎이 늘 불편하셨던 어머니도 무릎 아픈 증상이 사라졌다며 채식을 하면 관절염도 좋아지는 거냐며 신기해하신다. 어느 채식 의사의 고백을 쓴 존 맥두걸 박사의 말에 의하면 자연 식물식을 하는 환자의 70%가 단 며칠 만에 드라마틱하게 관절염의 통증을 경험하지 않게 된다고 했다.
동물성 식품과 식물성 기름을 피하면 신체의 면역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개선되어 자가 면역 질환자들이 모두 회복된다고 한다. 이렇게 간단한 원리를 몰라서 사람들은 오랫동안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외과적 수술을 받고 약을 먹는다. 우리가 이 사실을 조금이라도 빨리 알게 되어 참으로 다행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운 채식의 효과를 경험하기를 소망한다. 북유럽 도시들의 채식 문화를 살펴보니 확실히 다른 유럽과 미국, 아시아의 주요 도시들보다 앞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채식 식당들도 많았지만 그보다 더 나아가서 로우푸드가 음식 문화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었다. 자연에서 얻은 유기농 식재료를 이용하여서 최소한의 조리, 불을 사용하지 않는 요리들을 선보인다. 그 맛이 그 맛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전에 실제로 전혀 그렇지 않은 놀라운 맛들을 경험할 수 있었다. 우리는 코펜하겐에서 음식을 바꾸면서 행복해지고 즐거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었던 인연을 만났다. 우리가 찾았던 비건 식당이 워낙 인기가 있는 식당이라 자리가 만석이어서 어느 노부부와 합석을 하게 되었다. 미국에서 오셨다는 두 분은 이미 70이 넘으셨다는데 두 분 모두 매우 건강해 보였다. 커네티컷에서 살다가 집을 팔고 그 돈으로 세계를 여행 다니신다고 한다. 트렁크 하나에 필요한 짐을 챙겨서 세상을 돌아보며 배우고 있다는 말씀에 남다른 분들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두 분은 미국에서 만들어진 다큐멘터리 What the Health를 보신 후 비건이 되셨다고 한다. 두 분을 만난 후 우리도 앞으로 젊게 살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분들은 지치지 않는 에너지로 살 수 있는 하루하루가 너무도 감사하다고 하셨다. 이렇게 좋은 몸 상태를 지난 몇십 년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음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인간의 몸이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에 너무도 놀라웠다고 하시면서 사람들이 이토록 좋은 변화를 알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셨다. 음식을 바꾸지 않았더라면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속에서 평범한 식사를 하고 그 경험은 기억에서 묻혔을 것이다. 채식으로 사람들과 더 깊이 교류할 수 있었고 모든 경험이 특별해졌다. 런던에 머물렀을 때의 일이다. 슈리치 지역으로 나갔다가 허브 정원에 가게 되었다. 우리는 비건 케이크를 파는 부스에서 케이크를 사고 벤치에 앉아 잠시 시간을 보냈다. 그때 귀여운 친구가 다가왔다. 예쁜 청설모였다. 보통 이런 다람쥐 같은 동물들은 사람들 곁으로 오지 않는다. 호두를 조금 잘라주었더니 다가와서 가져간다. 몇 번 호두를 줄까 말까 장난을 쳤더니 어깨까지 올라와서 몸을 타고 다닌다. 어깨에 올라왔다가 벤치로 다시 내려가고 다리로 다시 올라왔다가 땅으로 내려가기를 반복한다. 이 녀석 우리가 친구라는 것을 아는구나. 육식을 하지 않으니 몸에서도 고기 냄새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청설모가 우리에게 다가와 노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신기한 듯 쳐다본다. 주위의 아이들이 먹을 것으로 유인을 했는데 이 녀석은 그들에게 가지 않았다. 우리가 자리를 떠날 때까지 우리 곁에 있었는데 청설모를 그렇게 가까이서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매우 놀라운 경험이었다. 청설모를 통해 동물이 인간을 친구로 여기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 육식을 하지 않으니 자신들을 해칠 일이 없다는 것을 말이다. 간디는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채식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영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면서 진정한 채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고 한다. 건강을 위한 채식만이 아니라 채식의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단다. 간디는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국가가 동물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그가 역사에 남을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음식으로 인해 마음의 중심과 평온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런던에서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만한 결정을 하게 되고
방향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자연과 가까이 지내고 더 차분한 식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숲의 잔디밭을 거닐면서 느꼈던 감동들은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진다. 완전한 채식을 하면서 생활의 여러 부분이 바뀌었는데 그 중에 여행의 모습도 포함된다. 여행 때 주로 주방이 있는 집을 빌렸는데 발리에서는 리조트에 머무르게 되었다. 그 나이는 여행을 오기 전 이미 아침에 과일을 먹고 점심에 밥을 먹고 저녁에 과일을 먹는 식사를 했었다. 스스로 편하고 좋다며 자발적으로 2달간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발리에 왔는데 서울에서보다 더 풍성한 열대 과일을 맛보는 즐거움에 매우 기뻐했다. 세상의 수많은 음식으로부터 한창 유혹받을 나이에 그런 것들로부터 자발적 거리두기를 하는 모습이 신기할 정도이다. 성인이 되면 영국에서 비건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싶다고 한다. 남들보다 더 일찍 섭생의 원리를 이해하고 인간의 먹는 행위에 대해 인식의 변화를 경험했기에 축복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우리는 소중한 2 어린 영혼들의 축복된 선택에 지지를 보낸다. 설사 아이들의 선택이 살면서 바뀌더라도 그 선택을 존중하겠다고 알려주었다. 발리에서 깨닫게 된 것은 이렇게 과일로 식사를 해결해도 식욕이 채워질 수 있겠다는 것이다. 그게 가능하다면 이후에 어떤 나라로 여행을 다니더라도 매번 에어비앤비 집을 빌리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완전 채식을 하게 되면서 유명하다는 관광지를 보기 위해서 안달하지 않게 되었고 기념될 만한 것은 사지 않고 마음에 담아온다. 여행은 이국적인 어떤 곳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의 창을 발전시키는 일이다. 마음의 서랍 속에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살면서 어려울 때, 외로울 때, 마음이 아플 때, 혹은 평화로울 때 다시 꺼내어 곱씹어 볼 수 있는 마음의 행복 계좌를 채우는 일이다. 더 간소하게 먹고 그로 인해 아낀 시간들은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음악을 듣고 가족들과 대화를 하는 시간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먹는 것의 변화로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변하게 된다. 음식이 사람을 구성하는 가장 본질적인 힘이기 때문이다. 아인슈타인이 채식을 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인간의 건강 증진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생존 가능성을 늘리는 것으로 채식만 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제6장 3년 후 우리 가족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음식은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는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했던 추억이 있다면 시간이 흘러도 그 음식과 좋았던 순간에 대한 기억이 오랫동안 유지된다. 살면서 그 순간을 다시 떠올릴 수 있게 해주는 음식을 만나게 된다면 누구나 기분이 좋을 것이다. 아이들이 어린 시절 가족들과 함께 맛본 음식은 어른이 되어서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 기억에 오래 남는 음식들은 인스턴트 음식이나 배달 음식이 아니라 엄마나 아빠가 직접 만들어주는 음식들이다. 그 맛이 어떻든 간에 내 엄마가 해준 정성스러운 음식은 모든 딸들과 아들들에게 그리움의 대상이다. 그만큼 엄마 혹은 아빠의 음식은 위대한 힘을 지녔다. 그러나 요즘은 그런 음식의 위대함과 마술 같은 힘을 많은 부모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음식 습관은 어린 시절부터 학습되는 후천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부모의 음식 선택은 그 부모의 부모로부터 학습된 선택이다. 즉, 부모인 내가 선택하는 음식이 우리 아이들의 평생의 음식 습관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뜻이다. 요즘 아이들은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 먹고 늦은 밤에 부모와 함께 배달 야식을 먹는다. 이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고 한밤중에 치킨이나 피자를 시켜서 맥주와 함께 먹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먹어야 하는 참 음식에 대한 정의를 올바르게 교육해야 하는 이유이다. 아이들일수록 음식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부부가 인식했을 때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던진 질문은 우리가 먹는 음식은 어디에서 오고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아이들은 음식이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기업들이 만든 전통적인 이미지와 동일하게 여기고 있다. 들판에서 사는 살아있는 소와 돼지와 닭들을 살해한 다음 그 시체로 삼겹살과 스테이크와 치킨을 요리해 먹는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식탁의 음식과 그 근원에 대한 인식의 단절은 아이들뿐 아니라 육식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현실이다. 아이들에게 우리가 먹을 수도 있는 거짓 음식과 먹어야 하는 참 음식을 구별할 수 있도록 했던 첫 번째 교육은 바로 이러한 인식의 단절을 이어주는 것이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한 번에 모두 알려주는 것은 필요하지 않았다. 단지 고기는 한때 살아있던 영화 속 꼬마 돼지 베이브였고 치킨런의 진조와 로키, 그의 친구들이었음을 인식시켜 주었다. 고기가 동물이었음을 알리는 의식의 연결인 셈이다. 이런 짧은 메시지만으로도 아이들은 단절되었던 인식의 고리를 즉각적으로 연결할 수 있고 비로소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 아이들은 스스로 선택했다. 아, 너무 불쌍해. 앞으로 고기 안 먹을 거야. 아이들의 첫 반응은 불쌍해였다. 아이들로서는 그것만으로도 고기를 먹고 싶지 않은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 영양은 부모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고 부모의 역할이다. 아이들은 고기와 동물이 다르지 않다는 사실, 즉 단절되었던 인식의 결함만으로도 즉각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아이들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이 생긴 최초의 저녁 식사 시간이 생각난다. 우리가 앞으로 고기는 먹지 말자고 결심했던 날의 식사는 채소로 만든 파에야였다. 파에야는 프라이팬에 고기와 해산물을 쌀과 함께 볶는 스페인 전통 요리이다. 토마토와 양파, 가지와 완두콩을 듬뿍 넣어 오래 불린 현미로 만든 파에야는 고기나 해산물 없이도 아이들의 입맛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우리가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관찰할 수 있었던 그들의 변화는 우리 부부가 경험했던 변화 못지않게 놀라웠다. 고기와 디저트를 좋아해서 과체중이었던 큰아이는 완전한 채식을 시작하면서 날씬한 체격으로 돌아왔다. 큰아이는 단 한 끼도 굶지 않았고 매 끼니 배부르게 먹고 싶은 만큼 음식을 먹었다. 종종 아이의 예전 사진을 보며 함께 웃는다. 자기는 다시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이란다. 큰아이의 살이 6개월, 1년에 걸쳐 자연스럽게 조금씩 빠졌을 뿐 아니라 두 아이 모두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차분해졌다. 아이들이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할 수 있었던 채식으로 인해 이젠 집에 보이는 거미 한 마리까지 절대로 죽이지 말라고 당부를 한다. 생명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면서 동물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귀하게 여기게 된다. 채식을 하면서 아이들의 친구가 부쩍 늘었다. 성격이 차분해지고 밝아졌기 때문이다. 큰아이에 반해 뚱뚱한 어떤 친구는 수업 시간에 항상 잔다고 한다. 몸을 잘 움직이지도 않고 운동도 싫어한단다. 늘 화가 난 것 같고 친구들과 놀아도 금방 화를 내고 조금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도 돌변한다고 한다. 그 아이의 성향이 본래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아이가 먹는 음식 때문에 더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 잘못된 음식을 먹게 한 어른들의 잘못이 크다는 이야기도 해주었다. 큰 아이가 자기도 예전에는 자주 짜증이 나고 화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이제는 그런 마음이 사라진 것 같다며 신기하게 생각한다. 아들인 큰아이와 딸인 작은아이는 3살 차이인데 음식을 바꾸고 나서는 확실히 이전과 다르게 두 아이가 잘 어울린다. 주고받는 말들이 부드럽다. 존 맥두걸 박사의 말처럼 음식으로 인해서 신경과 감정도
좋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능한 변화이다. 채식을 하면 아이들도 어른도 유순해진다. 고통과 스트레스, 폭력과 분노를 먹지 않으니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알레르기 비염으로 아침마다 재채기를 하고 콧물을 흘리고 코가 막혀 숨쉬기도 불편해하던 큰아이는 채식을 하면서 그런 증세가 싹 사라졌다. 전문의는 아이가 축농증이 심하고 코 안의 조직들이 모두 부어있어 지켜보다 더 힘들어하면 수술로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수술 없이도 약 없이도 모든 증상이 사라졌다. 딸 아이는 변비가 있어 화장실을 규칙적으로 가지 못했는데 채식을 하면서 그게 사라졌다. 화장실 잘 갔게 되어 기분이 좋단다. 그동안 부모의 잘못된 선택으로 아이들에게 필요치도 않은 고생을 시켰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짠하다. 음식만 올바르게 먹어도 아이들은 모두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 학습 능력도 더 좋아질 뿐 아니라 행동도 차분해지고 마음의 쿠션도 커진다. 먹는 것에 대한 집착이나 욕심도 사라진다. 보통 채식을 하면 아이들에게 단백질과 칼슘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정보이다. 공장식품이 아닌 채소와 과일, 통곡물 위주의 식사를 했을 때 아이들의 단백질과 칼슘은 결코 부족해지지 않는다. 혈액 검사 결과에는 단백질 수치와 칼슘 수치가 함께 나와 있었다. 모두 지극히 정상이었다. 비건 생활을 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풍부한 제철 채소와 과일, 통곡물로 칼로리가 부족하지 않게 충분한 식사를 하면 아이의 영양 결핍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아이가 먹고 싶은 만큼 배부르게 식사할 수 있도록 하고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적인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만 돕는다면 아이들은 채식을 통해 월등하게 좋은 영양을 얻을 수 있다. 채식을 하고 싶은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우리 가족이 어떻게 채식을 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먹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할까 한다. 우리는 아침에 과일을 먹는다. 아침에 제철 과일 위주로 배가 부를 때까지 먹으면 된다. 다만 국내에서 재배된 그 계절에 나는 과일이 가장 좋다. 최대한 자연의 결과물에 거스르지 않고 계절에 맞는 채소와 과일을 먹는 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수입 과일도 가능하면 먹지 않을 것을 권한다. 우리가 유일하게 먹는 수입 농산물은 바나나다. 특히나 수입한 포도는 가장 피한다. 아이들이 과일만 먹고 학교에 가서 점심시간 전까지 배가 고프다고 느낄 수도 있다. 이런 때는 아침에 과일과 더불어 통밀이나 호밀빵을 함께 먹기도 하고 견과류 밀크에 통곡물 시리얼을 먹기도 했었다. 어떤 때는 떡을 먹고 찐 감자나 고구마를 먹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수프를 같이 먹었다.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한 가공되지 않은 과일과 채소, 곡식을 배부르게 먹기만 하면 된다. 원칙이라고 굳이 말하자면 그것뿐이다. 점심엔 현미밥을 먹는다. 아이들이 학교 급식을 만족스럽게 여기지는 않지만 스스로 골라서 먹을 수 있는 힘을 길렀고 점심시간에 서로 아무런 어색함 없이 채식을 하지 않는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식사를 한다. 집에서 점심을 먹을 때는 늘 현미밥 위주이다. 쌈채소, 현미밥, 쌈장이 곁들여지고 된장국이나 미역국, 한두 가지 나물이나 찬을 함께 먹기도 한다. 현미밥과 쌈채소 외에 파스타, 국수 등 때에 따라 먹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요리해서 먹는다. 외식도 가끔 하는데 저녁에 바깥 음식을 먹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몸이 무거워서 외식은 주로 점심때 하는 편이다. 저녁에는 조금 더 가볍게 먹는다. 찐 고구마, 찐 감자, 과일 등을 먹는다. 처음 한동안 배가 고프거나 허전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과일 대신 밥을 먹으면 된다. 억지로 무언가를 제한하다 보면 오래 지속할 수도 없고 음식에 대한 강박이 생긴다. 오히려 늘 먹는 것만 생각하게 될 수도 있다.
채식의 범주 안에서 자유롭게 먹는 것이 가장 좋다. 점점 기름진 음식과 가공된 음식들을 덜 먹게 된다. 몇 달 안에, 1년 안에 자연식물식 실천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결국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변화하게 된다.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몸을 믿고 즐거운 채식을 시작할 수 있다. 처음에는 우리가 건강적인 이점을 생각해서 채식을 시작했지만 관련된 책들과 영상들을 공부하면서 동물에 대한 윤리적 측면을 마주하게 되었다. 덕분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전혀 다른 세계관을 접하게 되었다.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고 바라본다는 것은 굉장한 충격이고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경험이다. 소, 돼지, 닭, 오리, 양, 물고기를 마트에서 잘 포장된 상품으로 마주하며 그것들은 인간이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관점에서 벗어나 그들이 인간과 다른 종이지만 우리와 마찬가지로 죽음을 두려워하고 고통을 느끼는 생명이라는 시선을 가지게 된다. 이 놀라운 경험만으로도 삶의 많은 부분이 달라졌다. 실로 가치관이 바뀌는 경험이다. 우리 부부가 놀라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경험하였듯이 아이들도 고기를 동물로, 나아가서는 생명으로 보는 사고의 변화를 경험하고 깨달은 것이다. 이 깨달음이 우리가 아이들에게 준 가장 큰 유산이자 교육이다. 하찮은 생명도 경시하지 않는 마음이 자리를 잡는다면 나와 다른 타인도 존중할 수 있다. 다름과 부족함이 결코 무시해도 되거나 열등한 것이 아님을 스스로 배우게 된다. 소수의 다름도 존중되어야 함을 알게 될 것이다. 마음의 쿠션이 커지고 나와 다른 사람, 다른 생각, 다른 환경을 존중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하고 생명이 소중하면 그 생명이 터져낸 환경도 소중하게 여겨진다. 참된 인간으로 삶을 살고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고 인류에 기여하고자 할 때 그것을 아우르는 가장 본질적인 가치는 다양성의 존중일 것이다. 다양성의 존중은 모든 교육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다. 채식은 다양성의 존중을 깨닫는 가장 훌륭한 교육이다. 아이들이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르는 것 같다고 말한다.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는지, 한 달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단다.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시간의 가속도를 체험하는 중이다. 고통과 슬픔이 담기지 않은 음식을 먹으니 아이들도 행복해진다. 우리 부부가 채식을 하기 전 큰 아이한테 틱장애와 ADHD가 있었다. 틱장애 때문에 병원을 찾았을 때 말로만 듣던 ADHD도 함께 진단받았다. 서양 의학에서 틱장애와 ADHD는 치료약이 없다. 증상을 경감시키는 완화 치료만 해왔기 때문에 더 답답할 뿐이다. 틱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좋아진다고 하니 처음에는 아이를 지켜보기만 했다. 하지만 아이는 심했다가 덜했다가 증상의 정도가 바뀔 뿐 6년 동안 틱이 좋아지지 않았다. 아이는 스스로 틱 증상을 알고 있었고 어떤 상황에서 더 자주 나오는지도 인지하고 있었다. 기온이 내려가기 시작하는 가을에 더 심해지기도 했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낯선 환경에서 더 나오기도 했다. 영화를 볼 때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할 때 평소보다 더 심해지기도 했다. 오래 지속되면 성인이 되어도 틱장애가 남을 확률이 높다고 했다. 아이도 내색은 안 했지만 불편하고 힘들었을 것이다. 지금 우리 아이는 양방이든 한방이든 틱과 관련된 어떤 치료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지난 6년간 사라지지 않았던 아이의 틱은 최근 채식을 하는 동안 눈에 띄게 좋아졌다. 지금은 하루 종일 전혀 증상이 없을 때도 있다. 아이도 그것을 느끼고 행복해한다.
아이에게 바뀐 것은 먹는 음식뿐이었다. 먹는 음식이 아이의 몸을 만들고 그것들의 신비로운 작용이 아이의 세포 하나하나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음식의 힘을 믿는다. 의학의 아버지, 서양 의학의 선구자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의사도 못 고친다는 명언을 남겼다. 음식의 중요성을 잘 표현한 말이다. 복잡한 것일수록 단순하게 생각해야 한다. 모든 답은 음식에 있었다. 아이는 이제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에서도 제법 차분하고 의젓하다. 오히려 이제는 우리 아이보다 틱이 전혀 없었던 친구들이 더 산만하고 과격하게 느껴질 정도다. 아이를 대신해서 우리 부부가 전할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는 참 음식이다. 아이를 믿고 아이가 올바른 음식을 먹으면 스스로 좋아질 수 있다는 자연의 치유력을 믿는다. 고맙게도 아이 스스로도 바른 음식을 먹으면 틱이 사라질 수 있다고 믿고 노력한다. 몸의 이로운 작용은 마음에도 작용한다. 하나의 시작이 도미노처럼 모두에 이롭게 작용한다. 우리 부부가 부모님들께 우리가 읽었던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의 책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을 드렸다. 그리고 아침에 밥 대신 과일을 드셔보시라 권해드렸다. 과천 어머니는 2년 전에 혈압약과 콜레스테롤 약을 처방받았으나 잠시 약을 드시다가 식습관 개선을 통해 좋아지셨다. 당시에는 병원에서 알려준 대로 하루에 한 번 달걀을 드셨고 일주일에 한두 번 고기도 드셨다. 병원에서 알려준 식사 처방대로 식사를 했을 때 좋아지지 않던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채식을 하면서 눈에 띄게 좋아지셨다. 통영 어머니는 원래 좋은 식습관을 가지고 계셨다. 완전 채식으로 밥상을 바꾸는 일도 그리 어렵지 않았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고혈압약도 드시지 않은 건강한 상태였지만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자주 불편을 호소하셨는데 채식 후 그런 증상도 완전히 사라졌다고 한다. 해산물은 중금속과 각종 독성 물질 오염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방이 매우 많다. 육지고기와 다르지 않다. 두 분의 어머니 모두 약을 전혀 드시지 않고도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계신다. 수많은 건강보조식품도 모두 필요치 않게 된다. 두 어머니는 이제 영양제를 한 알도 안 드신다. 자식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믿어주셨다. 평생 가지고 계셨을 음식에 대한 생각보다 자식들의 말을 더 믿어주시니 우리 부부는 고마울 뿐이다. 고기를 먹지 않아도 단백질은 부족하지 않다는 진실. 우유를 마시지 않아도 골다공증에 걸리지 않는다는 진실. 달걀은 완정식품이 아니라는 진실을 믿어주셨다. 다른 부모님들은 네가 의사냐며 버럭 화를 내신다는데 자식이 의사도 아니고 영양 전문가도 아님에도 가장 첫 번째로 믿어주시고 실천하셨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부모님들이 채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은 자식된 도리로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이다. 역사상 귀하게 여겨졌던 고기와 동물의 젖, 설탕 등은 왕실과 귀족들이 평민들보다 수명이 짧아지는 원인이 되었다. 선진국병, 부자병이라고 일컬어지는 현대인들의 질병은 모두 먹는 음식이 과해서 생기는 병이라는 뜻이다. 조선시대의 임금을 통틀어 가장 장수한 임금은 영조였다. 그는 83세까지 살았는데 조선 임금들의 평균 수명이 47세였음을 감안하면 2배 가까이 살았다. 영조는 하루 5번의 술화를 3번으로 줄이고 찬수도 줄이고 채식을 했던 임금이다. 당시 백성들이 먹었던 밥처럼 현미와 잡곡으로 식사를 하며 거친 음식을 즐겨 먹었다고 한다. 여느 임금이 누리는 화려한 밥상이 아니라
채식 식단에 소박한 식사를 했기 때문에 영조는 조선의 그 어떤 임금보다 천수를 누릴 수 있었다. 반면 세종은 어땠을까? 조선의 4대 왕이었던 세종은 육류 없이는 식사를 하지 않을 정도로 고기를 좋아했다고 전해진다. 태종은 아들인 세종이 고기가 없으면 식사를 하지 않으니 자신이 죽은 후에 상중에도 고기를 들게 하라는 말을 전했다고 한다. 세종은 53세까지 살았다. 음식을 바꾸면서 우리는 놀라운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매 끼니를 준비하고 정리하며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우리 각자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면서도 매일을 활기차고 즐겁게 보낼 수 있다. 몸이 피곤하지 않으면 일상은 더 즐거워진다. 하고 싶은 것들을 더 즐겁게 할 수 있고 마음이 여유로워진다. 화가 나는 일도 짜증나는 일도 현격하게 줄어들게 된다. 음식을 바꾸면서 주변이 어수선함에 덩달아 흐트러지지 않는 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가족이 더 단단하게 뭉칠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특별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넘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우리 모습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책을 읽으며 처음 든 생각은 아침으로 과일식을 해보고 싶다였고 책을 다 읽고 나서는 우리 가족 모두 채식을 실천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인이 된 우리 아들의 피부 트러블과 비염, 우리 남편의 심각한 비염, 그리고 저의 초2 때부터 달고 산 만성변비와 손가락 관절염, 이런 고통에서 해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안 할 이유가 없잖아 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현미쌀을 주문하고 매일 마시던 우유를 더 이상 사지 않기로 결심하고 아몬드 우유를 주문하고 통곡물 시리얼도 함께 주문하였습니다. 작은 변화의 시작이 우리 가족에게 또는 여러분에게 어떤 선순환으로 돌아올지 궁금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지금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고 이야기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